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용접재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스테인레스 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테인레스 강을 처음 용접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티구 용접을 해요. 한참 오래된 일인데 그날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출근을 했고요. 그때는 용접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그때 돈으로 한 달에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는 적지 않았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처음 기억이 나는데요. 스테인리스 강 처음 했던 게 필렛 용접이었는데 3T짜리 얇은 철판인데 용접 길이는 약 한 3m 정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2m 정도 됐는가? 제 키보다 한참 컸거든요. 필렛으로 올라가는데 3T이기 때문에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운 이렇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저를 그 회사에 소개시켜 주었던 동료 용접사 지금도 연락이 되는데요. 그 애가 잠깐 나와보래요. 저보고 나와보라더니 그 뒷면 제가 용접했던 뒷면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그런 데였는데 그 뒷면을 와서 한번 보라더라고요.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시큼시큼한 게 곰보빵처럼 소보로빵처럼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막 철판에 붙어 있어요. 제가 용접한 바로 뒷면에. 그리고 열선도 시커멓게 돼 있고요, 뒤에. 그래서 제가 눈만 껌뻑껌뻑 서 있는데 저한테 소개시켜준 제 동기가 이게 산화된 거라 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가 산화된 거라고 말해주면서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게 제자리에서 빙빙빙 도니까 뒤에가 산화돼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물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렸던 친구였는데 같은 동기긴 했는데요. 걔가 4인치 핸드그라인더로 저희 용접사를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요. 그 뒤를 싹 갈더니 다시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용접 입열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시범도 한번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오전 내 해가지고 4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한 면 정도 용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키 높이 정도 되는 한 면 했는데 다른 분들 뭐 하나 봤더니 한 10개씩은 넘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 개 했습니다. 한 개 할 동안 제 동료들은 10개 넘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할 때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결국 제가 한 달 정도 안 돼서 저도 이제 그 동료들처럼 하루에 한 4시간 하면은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동료들이 좀 챙겨주고 알려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뒤에 서스 산화된 거는 꼽혔다고 그러죠. 꼽힌 거는 대신 해주고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사장님한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도 걔네들이 제가 못한 것까지 다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또 제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정도는 나중엔 필렛 같은 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접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용접을 잘하는 거 당연한 건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을 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삼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친인척이면 가장 좋겠지만 친인척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그렇죠.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내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시면 오히려 용접을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만한 위치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용접사들은 인성도 실력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보니까 그날이 생각나네요. 자, 가볼까요?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는 철의 상당량의 크롬 보통 12% 이상을 넣어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들어진 강을 스테인리스 강이라 하죠. 일단 크롬이 12% 이상 들어있으면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강에다가 크롬을 12% 이상. 자, 금속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마르텐자이트계, 두 번째 페라이트계, 세 번째 오스테나이트계, 네 번째 석출경화형, 네 번째는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이렇게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중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이 아닌 것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스테인리스 강의 금속 조직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마르텐자이트계, 2번 펄라이트계, 3번 페라이트계, 4번 오스테나이트계 하면 펄라이트 아니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크롬계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 볼까요?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은 기본 조성이 강에다가 크롬을 13% 넣은 거죠. 자성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하고 연신율이 작습니다. 뛰어난 강도와 내모마모성이 있고요. 열처리에 의해서 경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라이트계. 페라이트는 기본 조성이 18크롬이고요. 크롬이 18%고요. 고크롬강으로 자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식이 강하고 용접 구조물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스테인리스 강이죠. 우리가 흔히 스테인리스 강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크롬이 18%이고요. 니켈이 8%입니다. 자성이 거의 없고요. 자성이 없고 뛰어난 내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잘 안 되죠. 네. 충격에 강하고요. 연신이 큽니다. 열처리에 의해서 경화하지 않습니다. 크롬 탄화물이 형성되는 예민한 영역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 오스테나이트라는 게 뭘까요? 오스테나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라는 것은 면심 입방격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면심 입방격자. 오스테나이트라는 건 뭘까요? 오스테나이트. 이 강의 기본 조직 두 개 고르라면 오스테나이트하고 두 번째는 페라이트죠. 오스테나이트는 면심 입방격자예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면에 하나씩 이렇게 면에 하나씩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은 어떻게 될까요? 요 안은 어떨 것 같아요? 요 안은 비어있게 되죠.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충격을 주면 어떨까요? 충격을 주면 이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충격에 강합니다. 오스테나이트계는 충격에 강해요. 그러겠죠? 충격에 강한 장점은 있는데요. 반대로 이 안에 비어있어요. 그러면 페라이트 한번 볼까요? 페라이트라는 것은 격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원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페라이트는 이게 계속 부딪히고 그래도 둘이 부딪히고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지 잘 않고요. 마모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요. 경도가 단단한 거죠. 이 안에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요. 경도가 높다는 것은 인장 강도가 크다는 뜻이고요. 인장 강도가 크고 내마모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스테나이트라는 조직은 면심입방격자이기 때문에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충격에는 강해요. 충격에는 강한데 나머지 경도와 내마모성은 떨어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계는 이렇게 자주 이런 외부 충격을 받는 이런 데는 쓰면 좋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보통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충격이 많이 받는 곳, 스크류 같은 거 보면요, 또 모터 같은 거 보면요, 펌프 같은 거 보면 캐비테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캐비테이션 현상이란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증기압보다 그 안에 있는 압이 낮아져 가지고요, 그게 기화되거든요. 그러면은 물 안에 공기방울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압이 높아지는 순간 터지면서 프로펠러나 이런 데를 때리는 현상, 그거를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는데,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배 같은 것도 스크류는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듭니다.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계는 18크롬 8니켈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걸 188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188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배워봤고요. 두플렉스라는 건 있는데요. 두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기본 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스테나이트계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페라이트 위에 오스테나이트가 50% 정도 공존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판이 만약에 있다면 이 자체가 페라이트예요. 페라이트인데 이 위에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이렇게 있는 거,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페라이트보다 양호한 인성을 가지고요, 오스테나이트보다 월등한 기계적 강도, 고온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부식이 강하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457도에서 하는데 475도에서 취성을 갖습니다. 취성이라는 건 뭐예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취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475도에서 여기 지금 오스테나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스테나이트가 있는 이 경계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취성이라는 건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 찢어져 버리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475도씨에서 취성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플렉스가 다 좋은데 오스테나이트계의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 좋은데 이렇게 충격 강도가 좀 올라가겠죠. 다 좋긴 한데 475도씨에서 취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두플렉스 용접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두플렉스도 있고 뭐 슈퍼 두플렉스도 있고 별로목이 다 있거든요. 별로목 종류가 다 있는데 두플렉스를 제가 RT를 찍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 잡았을 때는, 두플렉스를 처음 용접했을 때는 RT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RT에 뭐 일단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던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크레이터 홀 같은 피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온 영역에서 생기는 그런 크레이터 분량이 좀 많이 좀 개중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크랙 문제도, 취성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RT 찍어보니까 처음에 리페어 한다고 그러죠. 다시 리페어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이 두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이 오스테나이트계 서스, 우리가 스테인리스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이프 두 개를 용접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채워서 백이라고 하죠. 이면비도 하고, 그 다음에 체온비도 하고 파이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475도씨에서
취성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취성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먼저 우리가 용접을 시작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면비들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면비들을 내고 나면 용접한 이 부위요. 이 부위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 재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처음에는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쇠가 1540도씨에 녹잖아요. 그러면 얘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재보면은 온도가 있잖아요. 그게 250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그 다음 패스를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패스를 용접하고 그 다음 패스를 하기 전에 온도를 층간온도라고 하거든요. 층간온도. 층간온도라 하고요. 층간온도를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75도에서 생기는 취성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용접을 하실 때 여기서 불량을 안 내시려면은 첫 번째 크레이트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층간온도를 반드시 지켜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475도씨에서 취성이 생기니까 250도 이하 층간온도를 지켜주시고요. 또 1000도씨 이상에서 용접이 이루어지게, 이 안에서는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도씨 이상에서 하려면은 일단 층간온도부터 볼까요? 층간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한 패스 돌리고 나면 온도를 재야 되는, 손으로 만져봐서 온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필같이 생긴 층간온도를 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긁어보면은, 긁히면은 250도 이하고 뭐 안 긁히면 250도고 뭐 이렇게 재는 게 있어요. 온도계로 굳이 안 재도 그럼 분필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걸로 층간온도를 반드시 지켜서 25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 용접 부위가 25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용접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용접을 할 때 층간온도를 지켜야 되고, 또 고온 부분에서 크레이터 홀이나 크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파이프를 양쪽에서 같이 용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은요,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럼 용접을 할 때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요 안에서도 용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용접을. 그러면 텅스텐 전극봉에서 이렇게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텅스텐 전극봉에서 또 아크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같이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팎으로 용접하는 거예요. 안팎에서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내리겠죠? 네, 이걸 복식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복식으로 용접하시면 이 두플렉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종류의 취성이 생기는 이러한 재질들은 복식 용접을 하면은 이것을 알트에 걸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용접 많이 하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면 복식 용접 하는 게 좋습니다. 복식으로 하면은 또 이게 패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할 때는 복식 용접으로 하면은 이면비드부터 체온비드까지를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요. 옆에 거 하면서 층간온도를 낮춘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비드를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복식 용접을 하면 결함도 생기지 않으면서 또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용접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복식 용접 같은 거 잘 하시면은, 저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조금 복식 용접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식 용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불량 안 나오게 잘하는 복식 용접을 배우시면은 이렇게 쉬는 날이 없겠죠. 네, 같은 값들을 받더라도 다른 용접사에 비해서 그러겠죠. 자, 18.8강의 입기부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